그 거대한 1억의 인구가 만들어주던 일본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말라버리니까 아이고 이건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캡티브 시장이 바로 내수인데 내수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매년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구조조정하면서 버티겠죠. 그러나 그래도 어떤 돌파구, 해외에서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거나 합병당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해외에 팔려나가거나 해외에 팔려나간 경우가 대표적인 게 샤프. 샤프. 예, 호나이에게 팔려갔죠. 그런 것처럼 일본의 그 거대한 기업들이 특히 저기 뭡니까? 반도체를 주름 잡던 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사실 도시바밖에 없고 도시바조차 지분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그 기업들이 못났다 이렇게 단정 짓기 어려운 디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의 급감. 소비의 급감은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실적 악화는 다시 투자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줄여서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아주 악순환에 그냥 확 빠지게 하네요. 네,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다 보니 아베노믹스 덕분에 돈은 왕창 풀었죠. 거기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도 사요. 처음 들으셨죠? 채권만이 아니라 ETF를 사요. 주식 ETF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베노믹스 덕분에 니케이 지수가 막 2만 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베 취임 전에 7천에 있었거든요. 3배 올랐어요. 집값도 지금 동경 지역 집값 같은 게 막 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뭐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올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임금이 아베 집권 이후에 단 한 푼도 안 오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 지금도 우리 어디 여행 가보시면 이제 요새는 뭐 우리 일본 여행 안 가지만 예전에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저는 20년 전에 이제 일본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상도 있었고 또 지인들도 있어서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게 그 택시 요금이 660엔. 더럽게 비싸다 이러면서 택시 요금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가격에 일본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라면 그때 이제 분식집에서 1,500원, 2,000원에 먹는데 이거 일대 이제 1,000원 그 1대 10 환율을 적용해서 본다면 660엔이면 우리 돈 한 7,000원 돈 되잖아요. 그렇죠. 야, 되게 비싸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출장 때문에 작년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똑같아요. 라면 값이 20년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 라면 값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끼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이거는 그래도 잘 되는 산업인 거고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임금도 못 오르고 사람 취직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품어서 어떻게든 자산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데 경제에는 아직도 인플레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디플레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초입에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청산주의. 아니 이 가격이 말이 돼? 이 버블이 말이 돼?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다 청산하고 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1929년 당시 미국 후보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해야 될 것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청산하라고 외쳤죠. 그런 청산주의적인 생각들은 속은 시원한데 그 뒷감당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은 시원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면은 앞으로 가장 무서운 위협이 아마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경제나 미래에 제일 위협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수상님이나 뭐 대통령님이나 총통님이 이거 싹 쓸어버려라고 정말 해버리는 순간 그 뒷감당은 후세 수십 년에 걸쳐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에서 역사적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교과서적인 논리로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금리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하해버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0.25씩 하지 말고 1% 확 낮춰 막 하고 연준 의장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경기 좋은데 그렇게 인하하면 안 되고요. 트럼프의 욕심이군요, 그건. 네, 그러니까 2008년에 미 연준이 그때 정책금리를 5.25%였던 걸 제로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금리, 경제가 큰일 났다 싶을 때는 특히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싶을 때는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 재정 적자의 이자 부담이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재정도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할 수준으로의 대규모 공급을 해주면서 특히 그때 정부의 재정 투입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 입은 곳이 어디냐면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하는 거는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 혼을 내야 됩니다. 네. 그 리만을 망했던 것에 대해서 리만 브라더스를 망한 네, 것에 네. 대해서 그 수많은 그때 당시 관계자들의 회고를 읽어보면 다 후회하거든요. 저거 망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예, 아니 그때 그 망한 게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예, 그래서 왜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왜 정부 돈으로 구제해줘? 안 돼. 이 감정이 청산주의적인 감정이죠, 사실은. 근데 금융기관이 그렇게 된다는 거, 특히 저축은행이야 한국은 2011년은 저축은행으로 막았지만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급 결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은행들이나 또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망해버리면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나중에 제정하더라도 혼은 나중에 내더라도 그때 일단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인센티브를 다 토해내게 하던가 감옥을 집어넣던가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이게 말은 쉬운데 그 뒷감당도 할 수 있느냐.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교훈이 없어?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그 리만 브라더스를 망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그때 환경을 둘러싸고는 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1929년 은행들의 연쇄적인 도산을 내버려뒀던 연준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라는 자탄, 후회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그 뒤에 수습은 참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왜냐하면 미국만큼 지금 회복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고 자체를 막을 수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적인 안방이 너무 컸다라는 그런 수레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대중들의 감정과 경제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리가 생겼을 때 대중들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리만을 청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래서 돈을 회수했으면 대규모 그런 뱅크런 사태가 금융위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수도 있다. 뭐 CT, AIG,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억 안 나세요? 세계 10대 금융기관 중에서 한 서너 개가 그냥 숭숭숭 망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 독일 금융기관들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보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그러네요, 진짜. 그날 하루에 거의 다 한가 갔잖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처음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교훈을 못 얻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